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네, 트럼프 대통령이 78세 역대 최고령의 나이로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면서 본격적인 트럼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 전면에 내세웠고요. 바로 바이든 지우기에 또 나서던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의 취임식 메시지와 이와 함께 1년의 서명이 잇따랐던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트럼프의 취임 메시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그렇죠. 우선주의였습니다. 네. 다시 미국을 맨 앞에다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이제 트럼프 취임식의 메시지를 평가를 해 주시죠. 이 애티튜드만 보게 되면 상당히 세련돼졌다, 오히려. 막 맞습니다. 평화도 강조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이상하다 아니면 좀 예상과 다르다 하는 네. 부분이 네. 도널드 트럼프 하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 네.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말해왔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사람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예측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책 기조 자체가 변한 게 아니고 네. 부분적으로 속도가 좀 속도의 문제다. 속도가 조절이 되거나 약간의 뭐 방향 조정 이런 것들이지 큰 틀에서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속도 조절된 거는 관세 부분이 예상보다는 네. 언급이 좀 적었고 또 중국에 대한 부분도 예측할 때는 상당히 좀 과격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나오기는 나왔지만 예. 상당히 조절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부분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봤는데 1년의 여러 가지 행사 속에서 한국 관련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약간 그중에서 과격한 부분을 그래도 꼽아보자면 네. 이게 미 의회 의사당 난입을 했던 폭도들 네. 1,500명 정도가 유죄를 받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데 네. 사면을 해버렸다. 즉각 사면했죠. 네. 감형을 포함해서 사면을 했는데 여기에는 경찰관 사망의 책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거든요. 예. 1,500명 전체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된다.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국내 정치 차원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일기 때보다 내용도 좀 길어졌습니다. 예. 분량으로 분량이? 봐서는 이제 2배 정도. 네. 그 일기 때는 한 1,488. 이제 2기 때 이번에는 뭐 한 3,500 해가지고 3,000자에 가까운. 예. 뭐 그렇죠. 네. 그래서 2배 정도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네. 내용에서도 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일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최우선주의에서 네. 의지를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분야별로 뭐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이민, 부분, 예, 그렇죠. 또 에너지, 경제, 예. 산업통상, 예. 사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조목조목 자기의 구상을 이제 뭐 밝혔죠.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달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 꾸준히 말해오던 것의 연장선이라는 점. 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정치인이 되었다. 네. 이런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디테일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왕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역시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세련돼진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통령 취임식이 하면서 곧바로 백악관 홈페이지가 바뀌더라고요. 그때 6대 정책 의제가 올라왔고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국정 이제 임기 초반에는 맞춰 나갈 것 같은데 6대 정책 의제를 하나씩 좀 보죠. 이걸 봐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트럼프 2.0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6대 정책 의제였는데 네. 금방 바꿨습니다. 네. 4대로 바뀌었어요. 네, 금방 바뀌었어요. 예. 네, 6대 의제를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가 안정. 쉽게 말씀드리게요. 물가가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감세. 이건 이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약속한 거죠. 노동자에 대한 감세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국경 안전, 네 번째가 힘을 통한 평화인데 이건 이제 전쟁 종식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반값 유가.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네. 6가지인데 이거를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제 4가지로 바꿔놨습니다. 네. 어떻게 바꿨냐면 첫 번째는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가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에너지 패권을 회복하겠다. 역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없던 겁니다. 6대 의제가 없던 건데 네. 적폐청산하겠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네 번째가 미국의 가치를 복원하겠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네 가지 의제 중에서 1번과 2번은 6대 의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사실 내용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6대 의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물가로 분류할 수 있는 게 2가지입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가 또 2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늘려서 표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용상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적폐청산하고 미국의 가치를 복원하겠다가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게 뭘까요? 딥스테이트 뭐 얘기 맞습니다. 하고 또 부정선거 얘기도 막 얘기하고 그랬더라고요. 부정선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는 자기가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사면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사면한 예. 문제가 있는데 2024년 11월 선거에 대한 부정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4년 전 선거는 부정이고 지금 선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죠. 예. 지금의 입장을 본다면 부정선거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부정선거 쪽 얘기는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럼 보고요.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은 조금 아까 하신 딥 스테이트 얘기입니다. 네. 딥 스테이트 얘기는 2020년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혁신 정책을 폈다는 거죠. 폈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미국의 관료 집단들이 뒤에서 저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게 모르게 다 발목을 잡아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정책을 펴려고 했는데 다 방해 세력이니까 이번에는 그 방해 세력들을 다 척결하겠다. 예. 국무부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 네. 국방부의 장군들 중에 상당수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기를 방해하고 있다. 또 중앙정보부, 네. 또 중앙정보부, FBI겠죠. 예, 또 있고, FBI와 포함해서. CIA,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경제 관료들 네. 이쪽에서도 부분적으로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런 세력들을 몰아내겠다. 네.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에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임기 초기 때 상당한 인적 쇄신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이제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영토 문제 저희가 트럼프 이제 취임 전에 시리즈 할 때도 다뤘는데 뭐 누구는 야심이라고 하고 누구는 욕심이라고 하고 뭐 옛날 팽창주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멕시코 이쪽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영토 욕심, 네. 탐욕, 영토 팽창주의로 의심받는 부분이 네. 3가지죠. 예. 이제 그린란드가 하나 있고, 네. 파나마가 있고, 캐나다를 미국 영토로 이제 편입을 하는 문제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번 이제 취임사 등등을 통해서 나타난 게 이제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꾼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있는 6,000m짜리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원래 이제 맥키니 산이었다가 10년 전에
데날레 산으로 바꿨거든요. 네. 이 산의 이름을 다시 맥킨리 산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럴 만한 역사적인 배경은 다 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토 팽창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덴마크령 그린란드거든요. 네. 그 이제 주권이 이제 덴마크에 덴마크죠. 있어요. 그런데 자치령이에요.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지금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린란드 주민 5만 6천 명인데 5만 6천 명이 투표를 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예. 덴마크는 인정하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결정하면 네. 독립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독립국이 가겠다. 된 이후에 미국의 주가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바 했었죠. 있었고 네. 저 1945년에도 트루만 대통령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억 달러 줄 테니까 덴마크에 그린란드 팔아라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거절당했습니다. 예. 1860년대에도 그린란드 팔으라고 미국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메인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네. 새로운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던 얘기를 하나 끄집어낸 거죠. 네. 파나마 운하 얘기도 사실은 그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 때 파나마가 원래 그 콜롬비아 영토였습니다. 네. 콜롬비아 영토였는데 파나마 운하를 만들 때 미국이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미국이 거기에 독점적인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콜롬비아 바뀐 거죠. 예, 이제 콜롬비아 그걸 예. 이제 거부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파나마 사람들을 사주를 해서 네. 분리 독립을 시켰습니다. 분리 독립 시킨 다음에 전적으로 미국이 이제 관리권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거를 1980년대에 미국이 돌려줍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봤을 때 관리권을 다시 돌려받겠다고 하니까 미국에는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차원이고 캐나다의 경우는 영토 편입 의지라기보다는 네. 이제 캐나다에 대한 협박의 의미가 좀 큽니다. 협상의 딜. 예, 네. 그런 딜 의미가 카드다. 하여튼 이번에 보면 캐나다,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이루지 않더라도 그걸 빌미로 또 어떤 것을 얻어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그렇죠. 가능하고요. 예. 행정명령 때부터 이제 트럼프 다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예상은 한두 개 정도 서명하고 무도회 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거의 한 50개 가까이를 진짜 에너제틱하게 힘차게 막 서명을 하고 일종의 쇼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쇼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트럼프답다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한두 개 하고 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지만 네. 100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네. 40개를 예측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46건을 네. 이제 사인을 한 거죠. 그 내용 중에는 바이든 1호가 네, 저거죠. 네. 네. 바이든 행정명령을 78개를 철회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1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상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굉장히 과격한 쪽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것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 있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다는 이제 이런 수식어는 아마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행정명령 지금 내용도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40개가 넘고요. 에너지 관련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가 있었었고 바이든이 했었던 것들은 모두 다 되돌리는 이제 저게 1호였었습니다. 1번이었고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또 75일 유예를 두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제 불법 이민 차단 아마도 첫 1분기 상반기까지는 저기에 정말로 힘을 많이 쏟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미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그럼요. 뭐 교회라든가 심지어 이런 뭐 약국 같은데 가서 불법 지금 체류자들을 그럼요. 찾아내고 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였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죠. 예. 뭐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물가였습니다. 네. 물가가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굉장히 그 교란이 된 상태를 계속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은 없을까요? 지금 막 군대 가고 남부 지역에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내적으로는 지지 여론이 55%에서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은 사실 지금 현재 완전히 양극화가 돼서 미국 국민의 50%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 국민의 50%는 트럼프를 혐오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에서는 55% 이상이 지지하는 걸로 나와 있고 심지어 어떤 조사는 6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 국민의 전반적인 불만이 굉장히 컸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는 반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했군요. 먼저 택했고 집중적으로 택했고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이민자 현재 있는 사람들을 추방을 한다고 합니다. 한 700만 명에서 10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요? 네. 이제 많게는 1000만 명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700만 명에서 1000만 명 중에 상당수를 강제로 추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시카고에도 있고 뭐 메릴랜드 어디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 추방한다는 공약을 지금 이제 실현을 하고 있고요. 남부 국경을 폐쇄한다. 또 장벽을 더 세운다. 그 다음에 불법 이민에 관여했던 제도, 법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다. 이런 식의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괜찮은데 국제적으로는 이게 비인도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 있고 전반적인 인적 흐름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외부적인 저항은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불법 이민자 추방에 아주 가멸차게 트럼프가 여기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도 나온 것들을 보면은 예비군, 그러니까 미국의 예비군까지도 다시 소집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군인 병력이 딸리니까 뭐 여기저기 가면서 또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색출하고 추방하고 있다는데 우리 왕 교수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아직 의견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속속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있고 미국 경제 차원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를 돌리는 인력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 그리고 완전히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교류를 끊었을 때 그 부작용이 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건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첫날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것이 바이든 때의 AI 규제였었습니다. 무슨 규제인가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AI 솔루션 막 주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AI 소프트웨어 뭐 이거 할 때마다 국가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더라고요. 이걸 바로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커 보이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과도한 규제였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였다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뭐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AI에서 반도체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는 굉장히 수요가 증가될 것이 명백하니까요. 소프트웨어도 많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 뭐 삼성 반도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더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AI에 대해서는 기업적 측면만 가지고 볼 수 없는 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인류 공동체와 또 발전의 미래에 반드시 긍정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 그룹에 대해서만 도움이 되고 만약에 이 AI가 다른 인류에 대해서 공격적인 형태로 나온다면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범죄자들 그룹이 만약에 AI를 최고 높은 수준의 AI를 사용한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거를. 이런 식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AI가 잘못 사용될 경우 대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 입장을 채택한 거거든요.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최고 수준의 범죄 집단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합이 된 건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이제 판단이 다르죠. 너무 과도하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이건 너무한 거니까 그만큼 덜어내겠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규제라든가 라는 부분과 그래도 절충된 규제라든가 이 부분에 어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 이 부분에서 혹시 오차가 생기면 앞으로
이제 AI를 이용한 범죄가 가시화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점도 꼭 저희가 체크 포인트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한국 경제 산업 또 한국 주식시장과 아주 밀접한 그런 행정명령도 있었는데 IRA는 못 폐기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차 의무화 조항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참 우리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급락했었는데 그렇죠. 이건 예상은 했던 거죠? 그럼요. 이거 충분히 다 예상을 했던 것이고 심지어 4년 전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할 때는 정반대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 정반대 걱정을 할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 마치 다음 달, 그 다음 달이면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를 했죠. 네. 1년, 2년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되는데 네. 그리고 관철이 된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절충이 되고 타협이 된 형태였고 우리 기업도 거기에 맞게 적응이 돼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놓은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반대로 뒤틀린 형태예요. 그러나 어떤 이런 법률, 뭐 이건 법률 아니라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이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데 일종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리 대응해야죠. 대응하는 네. 준비가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네. 무엇보다도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방침과 주정부 차원은 언제나 이익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 4년 전에 확인했습니다. 네. 주정부에서는 뭔지는 모르지만 외국 기업이 와서 투자해서 공장이 돌아가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연방정부의 법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주정부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공화당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자기 주에 구체적인 손실이 가는 것은 해당 의원들, 정치인들과 주정부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백악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의 접근법과 또 관료들의 또 계산법은 또 다릅니다. 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딥스테이트, 숨어 있는 적폐청산, 적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시간을 계속 늘리면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또 다른 계산법은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중국도 봐야 됩니다. 네.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너지 부문 행정명령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반값 유가를 만들겠다 공언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에너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이제 막 팔 수가 있습니다. 원유, 가스. 네. 어떻게 보세요? 수출도 자유롭게 했고요. LNG 네. 가스도. 정말 반값 유가 가능한가요? 트럼프 대통령? 제가 뭐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뭐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LNG 또 가스. 나머지 가스 네. 이런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이 크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있는 균형을 이룬 상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원유 시추가 더 많이 된다면 네. 시장 교란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아마도 그 석유 시추를 하는 쪽에서는 뭐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예 네.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너무나 하락이 될 경우 공급이 이제 과잉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공급 과잉이 됐을 때 또 손실을 보는 쪽도 있을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다. 이런 뭐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정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원유값 오르면은 우리도 같이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원유 가격이 낮아진다면 오히려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유업계에서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정유업계 쪽에서는 가격 교란보다는 기회 요인이 좀 더 많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전기자동차 쪽에서는 신재생 쪽들은 엄청난 신재생 피해를 에너지와 보겠죠. 전기자동차 배터리 쪽에서는 네. 굉장한 어떤 도전 요인으로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서 자막에도 불확실성 존재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봐야 되겠어요. 반값 유가가 가능할까? 예, 중동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러나 일단 첫날에는 원유와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락했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이 관세인데요. 예상했던 만큼의 강한 관세 조치가 안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이후에 행정명령에 사인은 안 했지만 구두로는 지금 네. 멕시코, 캐나다 25% 얘기하고 중국도 네. 다시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하긴 합니까 관세? 그거를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네. 수는 없겠으나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것들,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들이 말해온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것이 이제 가져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인플레를 유발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관세를 더 매긴다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물가하고 불법 이민자 이 두 개가 정책의 핵심 포인트인데 네. 물가를 잡겠다고 해놓고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신중론이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참모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저렇게 하는군요. 그렇죠. 중국도. 네. 그런 차원이 좀 있고 이것은 행정명령만 가지고 이제 보편 관세의 경우는 행정명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연방법 차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의 협의도 좀 필요하고 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에 포함된 내용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또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미중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해서 네. 서로 간의 입장을 1차적으로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는 온건한 평화적인 접촉을 했다. 이후에 화상 대화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최초의 대면 회담이 앞으로 한 100일 정도 이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공격적인 조치는 유보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결론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한미 FTA 재협상 등등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나왔지만 그렇죠.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의 대처 참 고민일 텐데 뭐 여러 차례 저희가 협상의 기술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언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정부는 뭐 표준적인 방법 따라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법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한두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네.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양보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예. 놀래가지고 트럼프가 이런 뭐 재협상 요구하고 뭐 방위비 분담 이런 거 요구할 텐데 FTA부터 그러면은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놀랬어요. 지금 놀래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벌써 뭘 줘야 되나 걱정하는 거예요. 벌써 트럼프의 협박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나리오 연구는 충분히 하고 대응하되 이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양보안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네. 미리 막 던져버리면 미국 쪽에서 이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줄 수 있지 않냐. 아무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진짜 이제 협상이 됐을 때 예. 불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질의 겁을 먹고 양보안을 남발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연구는 하되 연구를 해야 준비를 해야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뭐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바가 있는데 이게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네. 통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외국과의 협상에서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당적인 접근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